청소부는 우유 냄새나 맡는 게 어울려. 한 남자가 웃으며 우유팩을 기울였습니다. 하얀 우유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닦아.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원만 3,000명, 연매출 5천억 원이 넘는 이 대기업 한빛글로벌을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 우유를 부은 그 남자가 지금 앉아있는 회장의자, 그 자리의 진짜 주인이 바로 이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이 회사를 40년간 일궈온 창업주가 왜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한영자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추모 현수막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오후에서 시작됩니다. 한영자 회장은 조카인 박상무가 보낸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상무는 전화 너머로 다정한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고모님, 요즘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며칠만 푹 쉬고 오세요. 영자는 조카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회사를 40년 넘게 일궈온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쯤은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붙였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낯선 요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 손을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탁자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봐도 침대 밑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복도로 나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겠습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분이 면회도 외부 연락도 모두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라니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까? 간호사는 서류를 들춰보더니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박상무. 그 세 글자가 영자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비상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슬리퍼를 끌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상구 표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두운 턱에 발이 걸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살같이 찢어졌고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철제문을 밀어 열었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 벤치는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벤치 끝에 앉아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 멀리 회사 건물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40년을 바쳐 세운 그 건물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멀어 보였습니다. 영자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고개를 숙여 동전 몇 개를 빌렸습니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어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기다렸습니다. 20년을 곁에서 보자 하던 비서의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자동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현재 이 번호는 퇴사 처리되어 연결이 불가합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영자의 눈에 거대한 현수막이 들어왔습니다. 한영자 회장 추모, 그 아래 자신의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추모 현수막을 바라보는 기분이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정문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는 환자복 차림에 무릎에 피가 묻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영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40년을 이끈 회사의 정문에서 영자는 이름 없는 낯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뒷골목으로 돌아섰습니다. 벽면에 빼곡히 붙은 전단지들 사이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원 급구,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 영자는 그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꼭대기층 회의실에서는 박상무가 이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박상무는 복도를 걸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거다. 하지만 박상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건물 뒷골목에서 한 노인이 청소원 면접장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영자는 모자를 깊이 눌렀으며 면접장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 남아 야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견직 사원 이수진, 겨우 26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수진은 계약 만료를 석 달 앞두고도 매일 밤 10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진은 기획안 수정 작업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야근 후 텅 빈 사무실층은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어 복도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박상무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USB 하나가 문 앞 카페 뒤에 반쯤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돌려드려야지, 단순한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폴더 안에는 해외 투기자본과 주고받은 기술 매각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반도체 설계 기술 3건을 통째로 넘기는 내용이었고 금액란에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을 복사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진이 마우스에 손을 올리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 박상무의 비서였습니다. 수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USB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비서가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 숨을 죽였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파일은 복사하지 못한 채 USB를 박상무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불을 움켜쥐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회사 내부망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의혹 제보, 본문에는 자신이 목격한 계약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수지는 눈을 질끈 감고 클릭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돌아온 방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박상무가 IT팀을 소집했습니다. 작성자를 찾아내라 1시간 안에.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고 IT팀은 게시글의 접속 기록을 추적해 수진의 IP를 찾아냈습니다. 박상무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은 박상무 비서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박상무가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올렸지? 수진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박상무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감히 파견직 주제에 산업 스파이 짓이야? 층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거친 고함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박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상무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 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고 수진의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리며 붉게 달아올랐고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한쪽 손으로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당장 짐 싸고 나가. 박상무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말끝이 흐느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수진의 말은 박상무의 등 뒤에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 서너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걸음을 멈추려다 다시 발을 옮겼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수진 곁에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뜨거운 눈물이 부어오른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형광등만이 무심하게 깜빡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청소 수레를 밀던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청소원, 바로 한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술에 손잡이를 쥔 채 수진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이 천천히 단단하게 변해갔습니다. 영자는 수레를 복도 벽에 세워두고 수진이 있는 쪽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모욕에는 한계가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날 한영자가 겪은 일은 그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수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그 등 뒤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원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원이 박상무에게 말을 걸다니 이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상무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썹이 한쪽으로 치켜 올라가더니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청소복, 고무장갑, 그리고 모자 밑으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박상무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나이든 청소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박상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감히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대꾸를 하느냐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청소하다 들었는데 이 사원분이 억울해 보여서요. 목소리에는 떨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모자 아래 가려진 눈빛만큼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피식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참견이야? 그 말투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멸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직감한 것이죠. 박상무는 우유팩을 영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하얀 우유가 영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마를 타고 눈꺼풀 위를 지나 볼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청소복 어깨를 적시고 가슴팍을 지나 바닥까지 흥건하게 번졌습니다. 우유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바닥에 하얀 웅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부는 우유 냄새나 맡는 게 어울려. 박상무는 빈 우유팩을 영자의 발치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유가 속눈썹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유가 묻은 자신의 구두를 영자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닦아. 단 2글자 그 안에 담긴 것은 명령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모멸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내 박상무의 구두 주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 중 누군가가 고개를 돌렸고 또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상무는 구두 밑창으로 바닥을 한번 탁 찍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야, 바닥.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양복 자락이 펄럭이는 뒷모습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사라지자마자 수진이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영자의 팔을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수진의 눈물이 영자의 우유 범벅인 청소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자기 소매로 영자의 얼굴에 묻은 우유를 닦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우유가 흐르는 얼굴을 닦지 않은 채 수진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단 2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위로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영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유에 젖은 얼굴 위로 영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닌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지킨 기획안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소원이 왜 회사의 기획안을 알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감싸는 건지. 하지만 물어볼 겨를도 없이 영자는 이미 걸레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청소 수레를 끌고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유가 묻은 청소복에서 하얀 물방울이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습니다.
복도 끝 모퉁이를 돌기 직전 영자는 잠시 멈춰서서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상무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응시한 뒤 다시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CCTV가 오늘 일어난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상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상이 훗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묵묵히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는 청소원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에게 당한 그 모욕은 영자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얼려놓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 그것이 지금 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탈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우유에 절은 청소복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넣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옷장 뒤편 벽과 철판 사이 좁은 틈에 작은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 반만 한 크기의 낡은 기기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녹음기 위치를 손끝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준비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밤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다른 청소원들이 꺼리는 야간 시간대를 스스로 맡겠다고 나선 것이죠. 밤 9시가 넘으면 사무실 층은 대부분 불이 꺼졌고 복도에는 영자의 청소술의 바퀴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자는 술의 바닥칸, 걸레와 세제 사이에 초소형 도청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박상무 사무실 청소 시간은 밤 10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레를 밀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및 서랍 뒤편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도청기를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경영하며 숱한 협상 테이블에서 갈고 닦은 침착함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영자는 청소술의 안 이어폰을 통해 첫 번째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핵심 기술 3건을 넘기면 50억, 그게 약속이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상무님.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박 상무는 웃었습니다. 좋아. 창립 기념일 전까지 마무리하자. 그때쯤이면 이사회도 완전히 내 손 아니니까. 영자는 복도 한켠에 수레를 세워두고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50억의 회사의 핵심을 팔아넘기겠다는 것, 그것도 자기가 세운 회사의 기술을.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밤 10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영자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청소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MP3 플레이어를 꺼내 녹음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최신 기기가 아니어서 전송 속도가 느렸고 영자는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진행 표시줄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떠 있었고 발밑 저 아래로는 자기 이름이 걸린 회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안에서는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일주일의 정리 기간이 주어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우다가 맨 아래 칸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석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신기술 개발 기획서였습니다. 표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기획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내일이면 이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기획서는 쓰레기통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뜬 뒤 영자가 그 층 청소를 돌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려는데 그 안에 깨끗한 서류 묶음이 들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기술 개발 기획서, 작성자 이수진. 영자는 기획서를 꺼내 첫 페이지를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획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영자는 기획서를 청소도구함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책상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쪽지를 펼쳤습니다.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지킨 기획 안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수진은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복도 끝에서는 이미 청소 수레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레바퀴가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쪽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청소원이 누구인지, 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 안에 아직 자기 편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수진의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짐을 싸던 상자의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청소도구함 안에는 이제 3가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통화 녹음 파일, CCTV에 찍힌 우유 사건의 기억, 그리고 수진의 기획서. 올가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악당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입니다. 박상무는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밤 청소 수레에 도청기를 숨긴 채 박상무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박상무가 어느 회의실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영자의 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상무는 복도에서 수레를 미는 늙은 청소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상무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창립기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박상무는 대회의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과 임원진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박상무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구시대적 경영 방식은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영자가 40년간 지켜온 경영 지표들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영자는 유리창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0년간 새벽마다 공장을 돌며 직원들 손을 잡아주던 시간, 어려운 시기마다 사재를 털어 월급을 지키던 날들이 구시대라는 한마디에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박상무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투기자본과의 통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영자의 도청기는 그 모든 것을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핵심 기술 3건, 창립 기념일 전까지 확실히 넘기겠다. 대금은 해외 계좌로 분할 입금해라. 박상무는 회장실 가죽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통화하며 웃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창립 기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자 박상무의 들뜬 기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임원진을 불러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 내가 이 회사를 살린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행사 기획안을 펼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내 사진을 크게 걸어 입구에서 제일 먼저 보이게.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30곳 이상 불러 내 영광의 순간을 제대로 기록해야지. 그날 오후 박상무는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자가 창업 초기에 직접 쓴 현장 중시 경영 지침서였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이 회사의 역사와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박상무는 그것을 회의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이딴 구닥다리는 소각해라. 임원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아무도 그 책을 줍지 않았습니다. 청소 시간이 되어 회의실에 들어온 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지침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30살 때 밤새워 쓴 그 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침서를 청소도구함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 시각 박상무는 회장실 옆 드레스룸에서 턱시도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짧은 것이 될지 박상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구함 안에는 이제 녹음 파일, 수진의 기획서, 그리고 바닥에 내던져진 경영 지침서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도구함 뚜껑을 조용히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올라갈수록 떨어질 곳도 높아지는 법이다. 창립 기념일은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증거는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도 도청 기록도 CCTV 영상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혼자서는 박상무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여야 했고 그러려면 안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영자는 청소도구함 속에 숨겨둔 비상 연락망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달아 속이 보이는 30년 넘게 가지고 다닌 수첩이었습니다. 영자는 회사를 함께 세운 이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12명의 이사 중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30년을 함께한 김 이사에게 걸었습니다. 새벽 공중전화 부스에 서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김 이사가 받았습니다. 나야, 영자야.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박상무 편에 서지 않으면 저까지 잘립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전화 한 통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고 2번째 동전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업 초기부터
공장을 함께 지킨 최 이사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야, 살아있어. 도와줘야 해. 최 이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미 죽으신 분이잖아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동전을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은 동전도 남은 희망도 이게 전부였습니다. 영자는 숫자를 누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야, 영자야.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 긴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도 끊길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그 한마디에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에서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이사를 통해 2명의 충신 이사를 더 연결했고 회사 뒤편 자재 창고에서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3명의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불빛이라곤 천장에 형광등 하나뿐인 낡은 창고 안에서 이사들은 청소복 차림의 영자를 마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 이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가렸습니다. 한때 단정한 정장의 곧은 허리로 이사회를 이끌던 한영자 회장이 다른 고무장갑에 구겨진 청소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영자는 감상에 빠질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구함에서 녹음 파일과 도청 기록을 꺼내 이사들 앞에 펼쳤습니다. 박상무가 해외 투기자본과 나눈 통화 내용, 기술 매각 계약서의 존재, 50억이라는 금액. 이사들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창립기념일이 사흘 남았어. 그날이 기회야.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고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영자가 청소 수레를 밀며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수레 앞바퀴가 꽥 하는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습니다. 수레가 옆으로 기울어졌고 영자는 균형을 잃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앉은 채 녹슨 수레를 바라봤습니다. 바퀴가 빠진 수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볼품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창고 앞 골목에 작게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쫓기듯 나온 밤, 추모 현수막 앞에서 느꼈던 공포, 우유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었던 수치,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던 전화 너머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창고 앞을 지나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영자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영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수진의 따뜻한 손이 그 통증을 조금은 잊게 해주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창립기념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회사 건물 앞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영자 회장의 뜻을 이어 새로운 도약. 박상무가 직접 고른 문구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팔아 자기 영광을 꾸미는 셈이었죠. 이날이 박상무에게 영광의 순간이 될지 아니면 몰락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사장은 회사 1층 대강당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고 좌석 500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진, 주요 투자자, 기자단까지 이미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직접 부른 언론사만 30곳이 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대 양옆에는 꽃다발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영자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무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을 공식 선언하고 자신이 이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행사장 입구에서는 보안 요원 2명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청소복 차림으로 행사장 입구에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 하나가 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행사 중에는 청소 출입 금지입니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영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미리 포섭해둔 방송기술팀 직원이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뒷문 열림. 단 2글자. 영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후문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영자는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계단을 올라 무대 뒤편 조명실에 도착했을 때 기술팀 직원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영자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영상 준비 완료했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USB를 받아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박상무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유를 부었던 CCTV 영상, 해외 투기자본과의 통화 녹음, 비리 대금 계좌이체 내역까지 조명실 유리창 너머로 행사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좌석은 이미 가득 찼고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박상무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턱시도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박상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박상무는 잠시 뜸을 들이며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영자 회장의 유지를 따라 회사의 미래를 위해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입을 벌렸고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박상무의 뒤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조명이 반짝하고 꺼졌습니다. 조명실에서 영자는 USB를 재생장치에 꽂았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영자는 유리창 너머 어둠에 빠진 무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40년을 바친 회사를 지키기 위한 청소원 한영자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강당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의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전이냐? 무슨 일이야? 여기저기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박상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상무는 마이크를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정상화될 테니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푸른 빛을 내며 켜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회사 복도였습니다. CCTV 특유의 약간 거친 화질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상무가 한 청소원의 머리 위로 우유를 천천히 붓고 있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노인의 머리를 타고 얼굴을 적시며 청소복 위로 흘러내리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강당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박상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는 우유 냄새나 맡는 게 어울려. 500명의 귀에 그 문장이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건 뭐야? 박상무가 저런 짓을?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석에서는 이미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이크를 움켜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영상을 꺼. 당장 꺼. 박상무가 무대 옆 기술 스태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술 스태프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영자의 편이었고 박상무의 명령이 닿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이 사라지자마자 스크린에 새로운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핵심 기술 3건을 넘기면 50억, 그게 약속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상대방의 답변. 물론입니다. 박상무님. 계약서는 준비되어 있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녹취 파일은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2번째 파일이 이어졌고 3번째 파일도 연달아 재생됐습니다. 해외 투기자본과의 밀약, 기술 매각 조건, 대금 분할 입금 방식까지 박상무가 나눈 모든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게 진짜냐?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투자자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고 임원석에서는 누군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쉬지 않고 터뜨리며 카메라를 박상무에게 겨누었습니다. 박상무는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조명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짓을 한 거야? 당장 멈춰. 하지만 그의 고함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자신의 녹취 파일에 묻혀버렸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녹취 파일이 끝나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박상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총액이 화면 하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됐습니다.
강당 안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고 뒤이어 2명, 3명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를 돌리며 이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박상무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놓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 안쪽 셔츠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나를 모함하려는 음모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찍힌 계좌 내역의 숫자들이 어떤 변명보다 강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작은 체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무대 조명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빛이 천천히 실루엣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구겨진 청소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영자가 조명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작은 등에 꽂혔습니다. 강당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고 박상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영자는 무대 중앙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되살아나며 영자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턱시도 차림의 박상무 옆에서 영자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강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청소원이 왜 무대에 올라온 거지? 수백 명의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지만 영자는 한쪽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무대 위에 서는 것은 영자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상무는 영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축 내려갔고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2발짝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노인네가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에 잡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니 저 노인이 대체 누구인 거냐고. 박상무는 뒷걸음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대 끝자락까지 밀려났고 뒤꿈치가 무대 가장자리를 받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잡을 곳이 없었고 그대로 무대 아래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강당에 울렸고 박상무의 턱시도 뒷판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을 자처하던 사람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쓰러진 박상무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중앙에 놓인 마이크 스탠드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500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진짜 회장, 한영자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일순간의 정적이 흐른 뒤 기자석에서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영자 회장님이십니까? 그 외침을 시작으로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자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조카 박상무는 나를 요양원에 가둔 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해외 투기자본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이사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영자를 향해 눈물 글썽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과 녹취 그리고 계좌 내역이 그 증거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겨우 일어선 박상무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턱시도 앞서픈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당 안 누구도 박상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무대 위 청소복 차림의 영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바닥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자신이 영웅으로 추앙받을 거라 확신했던 그 무대 위에 이제 그가 올라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강당 연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경찰 4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수사팀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주저앉아 있는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경찰이 박상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박상무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해진 강당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상무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수갑에 채워진 채 고개를 돌려 무대 위 영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모, 나 좀 살려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몇 주 전 복도에서 영자에게 우유를 부으며 비웃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애원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박상무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쫓기듯 나온 새벽 추모 현수막 앞에서 느꼈던 공포, 머리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우유, 무릎을 꿇고 구두 옆 바닥을 닦았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영자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영자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이 박상무를 이끌고 연문으로 나가는 동안 강당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박상무의 구두가 바닥에 끌리며 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연문이 닫히고 박상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강당 안에 긴 한숨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잡은 채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관객석 3번째 줄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올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다시 한번 손짓했고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무대 계단을 한 발짝씩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앞에 선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맞잡혔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사원을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임명하고 혁신팀장으로 발령합니다. 순간 강당이 터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명이 일어서고 2명이 일어서고 순식간에 500명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리고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영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자는 한 손으로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눈빛은 4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세우던 그 날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행사장 밖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건물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수갑이 채워진 박상무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 대형 전광판에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고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한 직원 수백 명이 전광판 앞에 모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가 경찰차 뒷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차에 타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크게 걸릴 예정이었던 명예의 전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걸린 것은 박상무의 사진이 아니라 창립기념일 축하 화환뿐이었습니다. 박상무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박상무의 머리를 가볍게 눌러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차가 천천히 빠져나갈 때 건물 앞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기립박수가 가라앉은 뒤에도 한동안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영자에게 질문을 던졌고 임원석에서는 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고 무대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청소복 차림의 영자에게 모였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회사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일하던 직원들, 박상무의 횡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이 가장 높은 곳까지 닿는 회사, 제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폭발적인 환호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오래 이어지는 박수였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진심을 담아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영자가 당연히 회장실로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비서실 직원이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대신 1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당황하며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회장실이 위층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복도 끝, 낡은 청소도구함 앞에 영자가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빗자루와 걸레, 세제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영자가 숨겨둔 경영 지침서와 수진의 기획서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낡은 빗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나무자루가 달아 매끈해진 빗자루였습니다. 이 빗자루로 매일 밤 복도를 쓸었던 날들이 손바닥 위로 전해져 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빗자루를 든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청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빗자루 자루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 나는 가장 낮은 곳을 보게 됐어. 영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실 창문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바닥에서는 다 보이더라고. 직원들의 다른 신발,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획서, 복도에서 혼자 우는 사람. 영자는 빗자루를 세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경영이더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영자는 수진의 어깨를 한번 토닥인 뒤 1층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바닥에 빗자루를 대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가 대리석 바닥 위를 쓰는 소리가 넓은 로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멈춰섰습니다. 청소복 차림의 회장이 빗자루를 잡고 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대신 근처에 놓여있던 밀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영자 옆에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도구함에서 걸레를 꺼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로비 구석부터 닦아 나갔습니다.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장이 빗자루를 잡았고 대리가 걸레를 들었고 인턴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순간 1층 로비 전체가 조용한 청소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한마음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그 장면은 어떤 연설보다 어떤 선언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내려앉았고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들의 등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영자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밤, 추모 현수막 앞에서의 공포, 우유가 흘러내리던 수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던 차가운 목소리들.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자의 곁에는 함께 바닥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그 작고 단단한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이인은 경목요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가시밭길에서도 길을 내고 뜻이 없는 사람은 때로 위에서도 넘어진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무너진 자가 있었고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쓸면서도 끝내 자기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한영자 회장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앉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뜻을 놓지 않았기에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바닥을 본 사람만이 진짜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